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6월 A매치 4연전을 마쳤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집트와의 마지막 경기 4대1로 이겼는데요. 이번 경기는 한국 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이 모두 빠진 가운데 어떻게 플랜 B를 구성할지가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고승범 선수와 백승호 선수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나선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2선으로 내려와서 황인범 선수가 해왔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주면서 대표팀의 해결사는 역시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4대1 승리였는데요. 지난 두 경기 연속 프리킥으로 골맛을 봤던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점 패스를 2개나 기록하면서 이날 한국의 대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는 역시 손흥민 선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경기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월드컵 H조 2차전 상대인 가나가 칠레와 일본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정규 시간 동안 득점이 없었고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하면서 이번 기린컵에서 3위를 차지했고요. 기린컵을 개최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튀니지를 상대로 홈에서 3대0 완패를 당하면서 지금까지 좋았던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집트를 4대1로 이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3경기 남미팀과의 3연전에서의 아쉬움을 조금은 털어낸 모습이었는데요. 황의조 선수도 1골 1도움으로 자신감을 올렸고 레프트백의 김진수 선수는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 패스로 2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왼쪽 풀백의 주전 자리는 김진수 선수의 차지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하나은행이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한 선수는 선제골을 넣었던 황의조 선수지만 통계매체 폰몹의 기록에 따르면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이었던 김진수 선수가 평점 8.6점으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1골 1도움을 기록한 황의조 선수는 8.2점이었고요. 수비수로서 한 골을 넣고 또 안정적인 수비 리딩을 보여줬던 김영권 선수가 7.9점, 그리고 한 골을 기록한 권창훈 선수가 7.8점이었고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6.6점이었는데 이것은 경기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이 69%의 볼 점유율로 압도적인 주도를 했는데요. 사실 전반전에는 이집트가 강한 전방 압박과 유려한 탈압박을 통해서 한국 팀을 많이 위협했고 선제골을 내주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등 2군으로 내한했다는 논란 속에서도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하지만 수비 조직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후반전 들어서는 현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반 한 15분 20분 사이에는 거의 제대로 된 경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내려앉아서 걸어다니는 운영을 했습니다. 선수 교체 몇 명을 하고 나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 선수 교체에 있어서도 한국팀이 조금 더 빠릿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대1의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죠. 경기 세부 기록 살펴보면 한국이 슈팅 10개, 이집트도 슈팅을 7개나 연결했는데 빅찬스는 한국이 2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경기를 했었고 패스 성공률도 한국이 92%, 이집트는 81%였습니다. 역시나 원정팀인 이집트가 6월 12일에 한국에 들어왔고 또 장거리 이동을 했고 주력 선수가 빠진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5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는데 그중에 4골을 넣었습니다. 10개의 슈팅 중에 5개의 유효 슈팅이 나왔으니까 슈팅 정확성이 뛰어났는데 이집트는 7개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만들고도 마침표를 찍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완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애초에 한국 대표팀은 4-4-2를 썼어요. 황의조와 손흥민 선수를 투톱으로 두고 작은 정우영 선수와 권창훈 선수가 좌우 측면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로는 고승범과 백승호 선수가 배치됐고 포백 라인은 김진수, 김영권, 권경원, 김태환, 골문은 김승규 선수가 지켰는데 브라질전에도 두 왼발잡이 센터백인 김영권과 권경원을 나란히 썼는데 그때는 김영권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권경원 선수가 왼쪽에 갔었거든요. 김영권 선수가 오른쪽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는데 본래 주 자리인 왼쪽 센터백으로 간 이후에는 안정성을 보였고 권경원 선수가 오히려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서는 생각보다 잘 버텨주면서 이 두 명의 왼발 센터백 조합은 김영권 선수가 왼쪽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고승범 선수가 벤투 감독 체제에서 거의 제대로 된 A매치에서 처음 선발 출전을 했는데 수비적으로 많이 뛰어주면서 사실 후반전에 햄스트링 조금 올라오면서 교체될 정도로 분전해주면서 상대의 2선 공격을 잘 차단해주는 역할을 했고 백승호 선수가 이제 빌드업 미드필더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김진수 선수와 김태환 선수 좌우 윙백이 굉장히 많이 공격에 가담을 해주면서 권창훈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연결고리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투톱으로 처음엔 최전방에 도사리고 있었는데 공이 잘 오지 않다 보니까 이 중앙 지역 일자형 4-4-2를 쓰다 보니까 작은 정우영 선수와 권창훈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메잘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작동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집트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잘 펼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공을 많이 못 잡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중앙 지역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 주면서 그때부터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마치 해리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서 그러하듯이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날 부상으로 빠진 황인범 선수의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기 세부 장면을 봐도 손흥민 선수가 그런 역할을,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해줬는데요. 전반 5분에 먼저 위기를 맞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이날 이집트의 오른쪽 라인의 공격이 좋았어요. 라이트백 카말 선수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아델 선수의 개인 능력과 볼 관리 능력이 좋았는데, 카말 선수의 오버래핑에 이은 패스를 받은 아델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한국 수비 한 명을 너끈하게 제쳐내고 문전으로 컷백을 내줬는데 이게 수비에 걸렸거든요. 사실 컷백이 아니라 바로 슈팅을 때렸더라면 우리가 좀 더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이런 장면들이 초반에 많이 나오다가 전반 16분에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뿌린 전환 패스가 이집트의 수비 조직을 흔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일자형 4-4-2를 통한 한국의 공격 전개가 조금 단조로웠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고립돼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운반해주고 연결해주는 플레이를 하다가 오른쪽 하프라인 후방 부근에서 왼쪽 전방에 김진수 선수의 오버래핑을 보고 그대로 대각선 전방 패스를 보내줬어요. 이 패스를 받은 김진수 선수의 빠른 크로스 패스 선택이 황희조 선수의 잘라먹는 헤더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대표팀이 선제골을 넣었고, 이 선제골이 나오면서 한국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았고, 반대로 이집트 선수들은 다리가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5분 뒤에는 전반 21분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이선 지역에서 플레이메이커의 위치에서 황희조 선수가 이제 중앙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빈 공간으로 정확한 스루 패스를 보내줬거든요. 사명대 수비수가 끝까지 따라오면서 슈팅을 하지 못하게 막아줬는데, 이 공간을 보고 또 연결해준 패스의 정확성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커라든지 중앙 미드필더 역할로서도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구나, 역시 월드클래스 선수는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뛰어나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분 뒤에 손흥민 선수가 날카로운 코너킥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기점 패스를 만들게 됩니다. 앞서 선제골 장면도 김진수의 크로스에 이은 황희조의 헤더골이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전환 패스가 기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황희조 선수가 니어포스트에서 돌려주는 플릭 헤더를 연결해줬고, 배후에서 들어온 김영호 선수가 헤딩으로 밀어 넣으면서 2대0 추가골을 만들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찰 때마다 위협적이었는데, 이렇게 준비된 세트피스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낸 부분들은 우리가 또 월드컵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역시 문전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바로 전반 38분에 나온 이집트의 추격골이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질러 올라온 크로스 패스를 방어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 선수가 등을 지고 공을 키핑할 때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빼앗지 못했고 힘으로 이겨내지 못했고요. 내준 패스가 어떻게 보면 핸드볼 파울 논란도 있긴 했지만 공이 자연스럽게 부딪힌 장면이었기 때문에 VAR을 체크하고 나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끝까지 선수들이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핸드볼 파울 아니냐라면서 손을 들고 집중력이 깨진 상황에서 모하메드 모스타파 선수의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강하게 흔들면서 우리가 실점을 했기 때문에 파울이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PK라든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VAR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멈추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 그런 집중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은 양팀 모두 치열하게 부딪혔고 이집트 선수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해주면서 수준 높은 경기가 나왔는데, 후반전이 되자마자 현격하게 이집트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 대표팀도 햄스트링 근육에 좀 문제를 겪은 고승범 선수를 빼줬고, 생각보다 활기를 보이지 못한 정우영 선수를 빼주면서 발빠른 엄원상 선수와 패스 능력이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 김진규 선수를 투입하면서 백승호 선수를 조금 수비 쪽으로 내렸거든요. 좀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집트가 체력은 떨어졌지만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자기 진영으로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팀이 후반 34분에 또 한 번의 선수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백승호 선수가 공격적으로 좀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졌고, 또 이번 소집 기간 동안 한 번도 뛰지 못한 김동현 선수가 교체로 들어갔고, 또 전방에는 황희조 선수가 나오고 조규성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이 교체 투입이 효과를 바로 봤습니다. 후반 40분에 엄원상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이집트 선수를 흔들기도 했지만 강한 전방 압박이 다시 한번 부활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집트 선수들의 전환 패스를 엄원상 선수가 반대편에서 잘라냈는데, 잘라내고 공을 끌고 간 게 아니라 자름과 동시에 거의 논스톱으로 조규성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조규성 선수는 이 패스를 받아서 공을 멈춰 세운 게 아니라 상대 수비를 앞에 둔 상태에서 키핑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한번 뚝 쳤어요. 슈팅하기 좋은 코스를 만들어냈고 수비를 벗겨냈고, 그 다음에 바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때려 넣으면서 득점을 해서 3대1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세련됐습니다. 엄원상 선수의 판단, 본인이 달리기만 빠른 게 아니라 생각도 빠르고 패스도 빠르다는 것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조규성 선수는 이 공을 가지고 템포를 살려가면서 좋은 위치로 슈팅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가마차기도 정확하게 연결한 것을 봤을 때는
군 제대 이후에는 많은 그 유럽 팀들의 관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럽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한국의 대형 스트라이커 9번형 공격수가 나타났다. 제2의 황의조라는 그 기대감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고 황의조 선수가 갖지 못한 9번 선수로서의 포스트 플레이 능력과 힘 있는 플레이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아마도 이 장면이 유럽의 많은 스카우터들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팀은 끝까지 한 골을 더 넣기 위해서 홈팬들 앞에서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김진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과감하게 빠르게 올려준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 패스를 잘라먹는 권창훈 선수의 헤더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이어지면서 4대1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직접 득점하진 못했지만 투톱으로 선발 출전하고도 2선으로 많이 내려오고 그 2선이라는 게 처진 스트라이커 위치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중앙 미드필드의 영역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연결해주고 운반해주고 롱패스와 전환패스까지 뿌려주는 그런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이재성과 황인범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경기 운영이 됐고 또 다른 선수들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권창훈이나 엄원상이나 뭐 앞에 있는 황의조 선수라든지 또 윙백 선수들이 조금은 공간적으로 여유를 가졌어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상대 수비와 미드필드의 압박이 쏠리다 보니까 양쪽 측면에도 공간이 생긴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서 멀어졌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최고 무기는 문전 위험 지역에서 직접 해결하는 능력인데 지금처럼 이재성 선수나 황인범 선수 심지어 큰 정우영 선수까지 빠진 중앙 지역에서 주전 선수들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내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 A매치 이후 우리가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딱 2번이 있는데요. 7월 달에 이제 일본에서 열릴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유럽파 소집을 할 수 없지만 벤투 감독이 마지막으로 국내파 혹은 아시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직접 체크해보고 새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7월 20일에 한국 대표팀이 중국과 첫 경기를 치르고요. 7월 24일에는 홍콩, 7월 27일에는 일본과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세 차례 경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9월달 A매치 기간 동안 정말 실질적인 월드컵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게 됐는데 북중미와 유럽은 네이션스 리그를 치르고 아프리카 팀들은 네이션스컵 예선전을 치러요. 근데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이 지금 피파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 때문에 경기를 칠 수 없다 보니까 경기 일정은 비었거든요. 월드컵에 출전하는 아프리카 팀 중에 유일하게 경기가 없는 모로코를 상대하기 위한 많은 좀 쟁탈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모로코가 9월달에 평가전 후보가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남미 팀들과만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6월달에 내한을 하려다가 무산됐던 아르헨티나라든지 월드컵 본선에 오른 팀 중에서 그나마 가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에콰도르라든지 뭐 이런 팀들과의 친선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과연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9월 A매치는 어떤 팀과 치르게 될지 그리고 벤투 감독이 남은 기간 동안 한국 대표팀을 어떻게 끌어올리기 위한 일정들을 가져갈지 그리고 동아시안컵 일정까지 한준TV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모든 소식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